과 건국정신 개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있듯이 책에 있듯이 단전문 등장의 역사적 배경, 또 임시통일정부의 미련, 남순순행, 다른 내용, 시기, 여파, 좌익의 반발, 여론의 지지, 동기, 국제정세 통합은 해안, 미소관계, 대북정책, 표류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이승만의 대미불신, 또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해서 끝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8주년 되는 해인데 총선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막 촥 깔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호남의 우익군에서 전화가 오는데 발표 좀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발표가 자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라도에 원광대학교 31년 있었습니다. 정읍과 2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라도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저한테 이걸 맡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참 대단히 큰 의미가 전국의 우익 방공인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정상화시키려면 이제는 좌우익, 영남인, 호남인 이름을 떠나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읍발언에서 이야기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단독 정부론이 오랫동안에 명분을 중시하는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김구라든가 김부식 같은 민족 통일 정부론에 의해서 편화되고 대간시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했던 중학교, 초, 중, 고, 대학까지 김구식을 그렇게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레프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정 교과서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막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승만 대통령 죽이기 분단 책임자로 몰면서 많은 교과서들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승만을 분단 책임자로 몰아서 마치 역사의 재현처럼 강조하는 역사 반복이 반복됐습니다. 검정 교과서는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검정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천편일률적입니다. 국정교과서는 모델 역사적 도서리 그것을 초, 중고 학생들이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지금 여야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상적으로 보면은 이승만의 단전 주장은 통일정부론에 비해서 대국민 보수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강만길, 서중석, 정병주 같은 민중사관의 입장에서 이승만의 단전 노력을 줄기차게 비판해왔던 겁니다. 이승만의 단전 정부론은 선과 명불론과 이분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 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심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이 박명수 교수님을 유시해서 좋은 학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정식, 이철순, 이현선 이런 분들이 연구가 있었고 대단히 공정한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이 민주화 바람을 타고 민주화라는 완장을 차고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산업화 세력, 건국 세력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역사 소설 속에 우리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식 교수, 제가 유학 시절에 한번 직접 펜실베니아에 가서 직접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 공산주의 연구 1000페이지 넘는 책을 썼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정읍발언을 설명했는데 지금까지의 공정한 그러한 이승만 박사의 정읍발언의 연구는 이정식 교수님의 연구를 수정하고 검토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대학의 이철순 교수도 역시 기존 학생 문제점을 지적해서 단적인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또 이현선 연구자의 정업 발언 내용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고 오해를 잡으려고 했고 작년에 발표한 장명수 교수님 이것은 이제 3% 철폐를 강조하고 통일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해방전국의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SNS라든가 스마트폰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TV라든가 이런 전화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전혀 소문만 들었지 카드라는 소문만 듣고 서북 청년단이라든가 서지라든가 이런 기독교인들이 우리 소련 군정에서 박해를 받았던 교인들, 신의 학생들 이거 사건들 반공의식이 갖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해서 대거 올람하면서 북한의 소련 군정과 김일성이 어떻다 카드라로 해가지고 소문만 대단히 무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조선에서 해방정국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를 알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에 거의 그 한소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소련 군소를 입수해가지고 한국 전쟁의 비하라든가 한국 전쟁 소련 군정기에 발생한 북조선의 사건들을 이 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소련 군정에 그 참혹한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후대 사가 연구가에 의하면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론이 그 소련 문서가 발견되면서 오늘날 이승만의 단독 정부론은 결코 과오나 허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역사적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천편일률적으로 단정, 김규식 웃자고 저자고 하면서 김구가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지금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승만 박사의 장기 집권은 유각이지만 정선에서 밝힌 단독 정부로는 건국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그 당시 중앙으로 볼 때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것이며 시대적인 흐름을 통찰한 대안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감회하는 정은 미소만의 갈등과 대립이 결국은 냉전으로 가게 된 국제 정치와 소련의 대북 정책 그리고 즉 북조선 위성국가라는 스탈린의 흉계를 간파한 이승만의 대응책이 정북 선언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박사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33살짜리 머리에 피도 안 나는 김일성이가 아닙니다. 까면 안 돼요. 저 삐끗했나요? 이승만 박사의 라이벌은 누구였습니까? 그 모스크바의 스탈린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위화 정치인들 라이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라이벌은 누구예요? 크게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 박사는 크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스탈린의 적화 업무를 막기 위해서 내가 스탈린과 맞짱을 뜨자. 그래서 미국 가서 당당하게 큰 소리 쳤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역대 대통령은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소련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통령이 안 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시고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기고하고 기자회견에 당당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신분인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대국에게 비밀 걷지 않는 지도자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종론 등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길게 제가 생각할 수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관계됩니다만 처음부터 단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1945년 10월에 귀국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국의 상황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의 그러한 토론이라든가 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스탈린 흉계를 볼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제1차 미소공의가 실패로 끝나니까 스탈린 흉계 이거 내가 판단하는 게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묻히면은
남한이 노예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처럼.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김규식이, 여운형이 다 어쨌습니까? 미국, 소련 눈치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눈치 너무 잘 보잖아요. 너무 잡아서 탈이에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이거 해야 되겠다 선언했는데 세상이 깜짝 놀래고 좌익 공산계열 막 힘으로 공격하는 거죠. 분단 세력이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모든 자기의 추진 일정에 따라서 건국의 방향을 이끌어 나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남한에서 정치의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마치 4월 15일 타지 한국에 따라서 남선 훈행을 가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로는 전국에 걸쳐 있는 인민위원회 또 민전이라는 민주주의 민족 전선 이 우리나라의 좌익들은 해방전국의 70년,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좌익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돈은 하나 투자한 게 있습니까? 돈 한 푼 됐습니까? 이승만 박사와 반공 우익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지금 모든 혜택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자식 마음대로 해가지고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그 민주화 법안을 통해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승만 박사와 반공 우익세들, 전국 세력들이 깔아놓은 그 토대 안에서 지금 호의토식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미소공의에서 노골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스탈린에 대해서 경고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하지가 당신 잠시 핑계대고 지방에 좀 내려 갔다 와라 이렇게 이제 하지가 충고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차 4월 달에 이미 전남 광주 지방을 돌았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거의 6월 2일 날 프란체스카하고 이기붕 비서를 건드리고 2차 남쪽 순항을 떠났던 것입니다. 역시 거기에서 이승만 박사의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그리고 엄변 국제 정세를 통찰하는 눈을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전남 전북이 있지만은 지금 전남 전북이 좌익이 온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히 전북 지역은 반공 우익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주, 전북, 익산, 군산 많은 우익 반공 세력들이 이승만 박사의 이 발언을 지지했고 가는 곳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저 우익의 전주의 우익 인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친구사에 가서 자기 의견을 말을 못 꺼낸다는데요. 이거 안 되겠죠?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데 그냥 따돌림 받고 왕따가 돼가지고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우익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마다 이 6.3 정읍선언의 학술 발표 대회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좌익과 좌파 우파가 이를 떠나서 영남과 호남을 떠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런 사상 이념 전쟁이 아니라 이런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중국의 전체주의 세력과 맞짱 뜨기 위해서 우리는 결연히 나라 정상화를 위해서 합심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미군정이 이승만 박사가 이리저리 그 전북 전남에 돌아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또 미소공이 책임을 묻는 질문도 했었지만 다 소련이 잘못되었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앞으로 미군정이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당연히 남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 더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3·8선을 끄어가지고 남북한의 교류를 못하게 한 누구예요? 소련 군정이 우편이라든가 이걸 못하게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6.25 접전에 김구가 액을 못 걸었습니다. 김일성에게 제발 정비 좀 끊지 마시오. 그런데 어쨌습니까? 김구가 간 바로 한 달 뒤에 정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정급바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여기 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무기 휴회된 공예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니까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고소해야 된다. 이승만은 평생 동안에 주적이 누구예요? 소련이에요. 일제보다도 더 악랄한 것이 소련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미 국무성하고 이 루즈벨트 트루먼 대통령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조야 정치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대로 국제정세는 이승만 박사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반의 시기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반의 시기가 미소공의 1차 회담이 결연된 이후에 소련 대표 슈티코프가 소를 떠난 지 약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강화도니까 밀소공의가 백날 열려도 이거는 하늘이 노랗다네. 장래가 노랗다는 거예요. 공산당하고 협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들었죠? 우리나라 남북한에 공산당하고 협상, 중국하고 국공합작 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거를 미리 지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제가 이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소련이 체코라든가 유고슬라비아라든가 한가리라든가 가장 먼저 공산화된 것이 폴란드죠. 폴란드는 45년 2월 야르타에서 병들어가지고 세상을 두 달 뒤에 죽게 된 루즈벨트하고 스탈린하고 비밀회담을 했는데 그때 현안 문제는 폴란드의 프리 일렉션이었습니다. 프리 일렉션, 자유선거 보장해줄래? 스탈린이 해줄게. 빼놓겠어. 어디서 빼놓겠어. 그래서 해줬는데 런던 임시정부와 루블린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근데 루즈벨트가 45년 4월에 죽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선거를 했지만은 거기에 있는 좌우합작정부에서 의원들을 스탈린이 하나씩 둘씩 청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명분상 좌우의 합작정부. 근데 하지가 목표를 한 미국 구성이 사인받고 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좌우의 합작정부죠. 거기 여운형을 끌어들였습니다. 여운형이는 북한에 들어장난하고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박근혜하고 라이벌 관계를 있으면서 아들과 딸을 어디 보냈습니까? 미국 유학 보낸 게 어디 보냈죠? 김일성에게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를 여운형, 김규식하고 여운형 합작정부를 모색했던 것이 그게 미국의 미훈정당한 하지의 작품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의 적은 발언이 발언으로 해가지고 좌익, 우익, 특히 인정, 김구 출신의 김구 계열의 한국 독립당 맹렬히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한국 민주당이죠. 김성수 라인에 있던 한국 민주당 쪽에서 이승만 박사를 옹호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민심은 이승만 박사만큼 대통령이 될 사람이 없다. 말을 한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산발선이 꺼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저 시골에 있는 농부도 이거는 각자 따로 가야지 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 공부를 한 사람이든 논두랑 있는 농부든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립발언의 동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승만 박사
정발언의 동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국제 정세에 통달한 통찰력, 해안을 갖췄다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들 중에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정치한다고 막 머리 대있는 정치가들 많죠. 뭐 누굴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는 평생에 걸쳐서 뭘 공부했습니까? 국제정치, 역사학, 그 다음에 신학입니다. 그게 통달하신 분이 평생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평생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준비한 분이십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도 안 읽고 정치한다고 설치는 사람 맞죠? 참 한남이들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평생을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같잖아요. 그리고 적비린내 나요. 적비린내 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2대학 나왔네, 고시했네, 검사했네, 변호사했네, 판사했네. 제가 보기에는 한남이다입니다. 저기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를 걱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보셨을 겁니다.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자식들 장가 보내고 취직되고 편안하게 아들 딸 놓고 사는 걸 보고 죽어야 되겠는데 나라 꼬라지가 점점 더 어려집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타왔다고. 나라가 어릴 때마다 전화를 불러요. 뭐 해달라고. 네. 이 나라를 이 상태로 여러분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왔다는 험숙한 역사적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해나가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 유럽을 순방했습니다. 어디든지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1942년이죠. 임시정부 주미대표로 활동하면서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페이를 주면서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정치학 교수인 올리버 교수와 직원을 교육해가지고 미국의 국내 정세를 분석하는 리포트를 계속 작성하게 했고 그 책으로 나온 것이 박일영 씨가 번역한 건국의 내막이라고 일본 이건으로 되니까 제가 그걸 강연 중에서 읽어봤는데 그 박일영 씨가 쓴 올리버 교수의 건국의 내막 이걸 보면요 눈물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그가 염려하는 것은 소련 공산주의 흉계, 한반도가 자칫하면 미 국무부와 미국 대통령의 잘못된 한반도 정책으로 적화가 될 수 있다. 그 우려하는 것이 그 서신을 통해서 구구절절 써 있습니다. 처칠, 여러분, 처칠이 런던에서 있을 때 영국을 고향이 무슨 런처입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수십억 편지를 썼으면서 영국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드고는 런던에 있으면서 라디오 방송으로 매일 피를 토하면서 레지스탕스요 독일 나치스와 싸우라 하면서 연설합니다. 드고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심심한 국무부에 가서 관리들을 만나고 편지를 통해서 국무장관하고 미국의 트루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상해 임시정부 승인해 주시오. 랜드리즈 무기 대여해 주시오. 소련 공산당 흉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반도 정책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일본만 하고 친일파가 국무부에 그렇게 많습니까? 공산 진공주의자가 왜 국무부에 이렇게 많습니까? 이러다가는 중국이 적화되고 대한민국도 한반도도 어렵습니다. 그런 무수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편지가 처칠은 편지로 영국을 살렸고 이승만 박사도 그 편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렸다는 사람. 여러분 편지 쓰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해버리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 45년부터 48년 3년 동안에 다가오는 것이 이민은 콜드워, 임박한 냉전으로 악화되는 미소관계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 루즈벨트의 친소정책에서 미국의 전시
외교정책을, 군사 외교정책을 문서를 보니까 프랭클린 델라웨이 루즈벨트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와 이 무소리니 히틀러의 나치즘 파시즘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와 유나이티드 프론트 알죠? 연합전대. 공산주의와의 유나이티드 프론트 통일전선을 결성해서 그 적을 부셔야 된다는 그런 이론을 가졌는데 30년대에 유행병처럼 퍼진 게 지식인들의 공산주의도 괜찮다. 그건 사람이 살더라. 공산주의자도 사람이다. 그게 유행병이에요. 그러면서 연합군이 되어서 2차 대전에서 소련과 미국, 영국이 미영소 연합군이 2차 대전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자꾸 대화하고 어려운 공산당에게 빠르게 안가루든지 뭐든지 물자로 주면 감옥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하나의 이론으로 수렴해서 서로가 닮아간다는 그런 수렴주의 이론의 신봉자였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남북한 간에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까? 국고합작 때 모택동과 장개석이 얼마나 많이 대화했습니까? 됐습니까? 국고합작 모든 것이 공산화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2차 대전 때 소련에게 램드리지 액트 무기대회법을 통해서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원조를 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원조를 했습니다. 저는 와이라든가 군합바라든가 뭐 탄약 뭐 이런 거 말로 하죠. 왜? 미군의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산당 군대라도 화끈하게 원조를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해야 되겠다. 공산당이. 그런데 부통령이 트루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은 다른 대공인식을 아주 그 공산당 인식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45년부터 46년 전업선언까지 보니까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은 적군이 간 곳은 거기에는 공산주의 괴뢰들이 심어지죠. 김일성이가 소련의 하바롭스크에서 대대장급 해가지고 완장 차고 돌아가가지고 스탈린 앞잡이로 하듯이 위성가화 되는 것을 1년 동안 바라보니까 미국에서 대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냉전을 대비해야 되겠다. 45년 10월 8일 이야기고 또 연설에서 동유럽 소련의 공산화는 45년 2월 ял타 회담에서의 스탈린과 루즈벨트 간의 합의를 깬 것이다. 스탈린이 깬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스탈린도 가보니까 미국의 원자탄 이 자기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파이를 통해서 원자탄 개발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국 수상 처칠이 그 유명한 주계 장관입니다. 정읍선언 3개월 전에 처칠의 주계 장관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처칠이 루즈벨트 미국의 미주리 쿨턴에 가가지고 그런 선언을 하면서 미국인들의 공산주의에 안이한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38선 문단이 고쳐가 된 것이 뭐냐면 45년 9월달에 소위 말해서 8페이지에 있듯이 전승국 외상회의가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외무장관 번지가 노골적으로 유럽의 공산화 정책, 이것은 ял타 회담 합의를 위반했다고 소련 외상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이탈리아의 트리폴리, 한국, 소련에게 넘겨줄 것도 거절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스탈린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을 분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메가더에 의해서 당신이 일본 대전에 참전하게 소련이 한 게 뭐냐? 내 나라. 그래서 일본 분할은 절대 안 된다. 메가더에 단호한 반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탈린을 볼 때는 명동에서 땀 맞고 종로에서 분풀한다고 화가 났죠.
챙기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45년 9월 20일 북한 지령